북한이 어제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조금 전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대남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낙하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추가 살포 소식을 비롯해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뉴스 시작과 함께 속보가 들어와서요. 그때 이제 북한이 대남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이제 풍선을 한 번 더 날렸고 그게 이제 3차 오물 풍선이었고요. 지금 다시 날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북 확성기에 대한 또 다시 응전이라고 자신들은 아마 표현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은 틱앤톡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눈에는 네. 눈, 뭐 이에는 이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과연 실제로 확성기를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도발을 하면 또 다른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응 의지와 그다음에 대응 능력에 대한 또 점검을 하는 어떤 차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어쨌든 1차 살포 이후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목적이 달성됐다고 아마 판단할 겁니다. 네. 뭐냐면 남남 갈등 유발. 예. 즉 어저께 살포와 오늘 살포 연달아 살포함으로써 사실 국내에서도 이거 사실 이게 지금 대북 전단 때문이 아니냐. 예. 대북 전단을 정부에서 자제시키면 북한에서도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작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연달아서 지금 오물을 살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라서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풍선이 몇 개가 지금 다시 보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밤 사이에는 이제 300여 개를 보내서 그 중에 한 80개 넘게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그런 원인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이제 어젯밤에 그 대북 전단 살포의 대응으로서 네. 오물풍선을 또 다시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는 바람이 이제 다행히 남쪽으로 불지 않아가지고 300개를 띄웠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이제 바다로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북측에 네, 그렇죠. 다시 남았거나.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오늘 또 다시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데 이제 어쨌든 뭐 북한 측은 우리의 이제 대북 전단, 남한 측 탈북민들의 어떤 대북 전단 때문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우리는 북한이 이렇게 수준 낮은 도발을 하니까 또 거기에 네. 맞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칫 뭐 우리가 앞서서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의 그런 그 보복전을 봤지만 혹시나 그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네. 만약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데 다행히 만약에 예를 들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른 보복이 또 조치해진다면 네. 자칫 우려됐던 예를 들어 대북 확성기 쪽에 뭐 예를 들어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자,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지금의 어떤 저강도 도발의 수준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게 이제 물리적 또는 군사적 도발로 상호 간의 보복전이 이어질 경우에 그렇군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금 전에 합참이 전해온 소식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정리해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남서풍하고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오물풍선이 그게 이제 합참의 표현인데요. 어쨌든 그 낙하물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으니까요.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 대통령실에서는요 긴급 NSC 국가안보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결정하고 오늘부터 이제 방송을 결정했는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 지난주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선언 이후에 대북 확성기 재개까지 우리 정부 이제 대북 대응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인데
일단 대북 확성기 재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대북 확성기 재개라는 건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쪽에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물을 살포하면 대북 확성기를 하겠다. 그런데 오물을 실제로 살포를 했으므로 그것을 만약에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쪽에다 어떠한 앞으로 우리 대응이 이게 엄포에 불과하구나라는 잘못된 사인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경고한 만큼의 실행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지금 대북 전단을 사실 핑계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지난번 어떤 그 도발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그 직전에 우리 지금 대북 단체들이 예.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북한 측 입장에서 네. 도발을 한 것에 대한 오물살포였다면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네. 대북 단체들의 심리 전단 내지 살포 내지 쌀 페트병으로 강화도에서 뭐 띄우는 것 이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지금 네. 오물을 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예. 봅니다. 일단 대북 전단에 대한 그것 때문이다라고 그것을 이제 키우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남남 갈등의 이유도 있지만 예. 그러나 첫 번째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타격전에 대한 실험. 즉 지난번 살포 때 오물만 살포한 거 아니고요. 네. GPS 교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사정포 살포도 방사정포 발포도 있었습니다. 네. 보통은 드론과 그다음에 이런 풍선과 또 네. 방사정포와 한꺼번에 만약에 실제로 공격을 해버리면 네. 사실 이게 드론인지 아니면 풍선인지 아니면 실제로 포인지 아니면 예. 뭐 순항 미사일인지 우리의 방공망이 굉장히 흐트러지거든요. 네. 지난번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수행했다는 건 네. 사실은 방사정포의 어떤 발사를 숨기기 위해서 오물 살포를 함께 끼워 넣었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대선에 임했을 해는 네. 가장 북한이 고강도의 도발을 해왔습니다. 언제나 5년마다 한 번씩, 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이 미국의 다음 대통령 또는 네, 네. 미국의 후보들에게 예. 아예 우리가 우선적인 어떤 고려 대상이다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언제나 한 몇 개월 11월까지 직접 투표일까지 굉장히 계속 고강도 도발을 해왔거든요. 예. 바로 대북 전단을 핑계로 해서 늘 있어왔던 그러면- 그런 도발을 지금 가리고 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늘 해왔던 어떤 그런 도발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북 전단을 핑계로 해서 오물풍선을 날렸다.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고 지금 다시 이 오물풍선을 날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확성기에 포사격을 직접 한 적도 있었고 이게 계속 빌드업하기 위한 이른바 빌드업하기 위한 북한의 포석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대북전단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낸 게 이번만은 아니에요. 네. 과거에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굳이 그걸 핑계 삼아서 오물풍선을 보냈을까?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정찰 위성이 발사가 실패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죠.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예.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도발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좀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중에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대북 확성기예요. 네. 너무 카드를 일찍 꺼낸 거 아니냐. 또 선거를 앞두고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예. 어떤 북한의 존재감을 위해서 부각을 위해서 계속 도발을 해온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지금 정찰 위성 실패를 계기로 해서 예. 이렇게 좀 소위 우리 측의 남한 측의 어떤 의지라든지 대응 예. 태세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에드벌런을 띄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 과하거나 또는 너무 약하게 대응해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수준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즉 더 이상 도발의 강도가
명분을 주지 않는 것도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준인데 예. 그런데- 자칫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대북 확성기라고 하는 게 북한에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갈 경우에는 네. 말 그대로 대북 확성기에 이제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카드를 내세울 거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워낙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군 당국이 이렇게 다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바로 우리가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 직후에 지금 다시 풍선이 날라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 다음 자,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대북 확성기도 사실은 단계별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네. 종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예. 이동식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배를 통해서 서해안에서 확성기를 틀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네. 확성기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역도 달라지고 대상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런 단계적으로 확성기와 관련된 심리전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준비되어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것이 예전에 2015년 말씀하셨죠. 목함질에 물론 네. 뭐 원점 타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목함질에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사태가 봤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대북 확성기가 원점으로 뭐 타격을 한다 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그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예. 원칙대로 계속 대응을 할 것이다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장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판문점 회담을 2박 3일간 거의 제가 알기에는 2박 3일간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네. 북한이 처음으로 항복 선언을 했어요. 거의 예. 복함지에 사과하고 대신 대북 확성기만 틀어지지 말자라고 해서 중단해달라고. 그게 이제 북한이 인정하고 사과한 첫 번째 사례, 그러니까 예. 대남 도발에 대한 그렇게 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원칙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약하게만 5년 동안 보여왔다. 뭐 저쪽에 군사 합의가 거의 9.19 군사 합의를 3,600회나 어겼는데 네. 우리는 한 번도 사실 거기에 대응하거나 또는 비판을 하는 걸 자제해왔다. 그러니까 지금의 5년 동안에 약하게 보여온 것에 대한 정상화의 차원에서라도 네. 최소한 원칙적인 어떤 대응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물풍선이 오고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고 이걸 아까 이제 표현하시기로 이제 저강도 이제 서로의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측의 대응 요번에 이제 요것에 지금 날라온 것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이 이제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서서 그 대통령실 대변인의 내용을 보면 네. 지금은 이제 뭐 제한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또 다른 이제 도발이 더 있을 경우에 이 방송의 횟수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장소 이걸 갖다 네.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 측의 대응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지금 현재로는 이동식 그리고 방송 시간도 이제 한시적으로 하고 예. 내용도 물론 뭐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뭐 케이팝을 튼다던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네. 이제 이게 고정식으로 가고 또 방송 시간도 늘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의 수위도 높아질 텐데 자 그랬을 경우에 고정식이 들어가는 순간 소위 말하면은 이제 지정된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글로 소위 말하면 이제 군사적인 물리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타격 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또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이랬을 때 사실은 군사 분계선 지금 뭐 이 스피커 주변에 있는 우리의 그 청년들 군인들도 사실은 주의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서해안 쪽에서 만약에 서해 바다 쪽에서 갈 경우에는 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서해 이제 도서들 네. 그리고 어선들의 예, 예. 피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거죠. 예. 대북 전단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 탈북 단체들이 지난 7일부터 이제 대북 전단하고 K-팝 담은 USB를 이제 북으로 실어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이 이번 오늘 새벽까지 보내온 그 3차 오물풍선을 야기시켰다라고 하고 있는데 탈북민 단체의 활동을 좀 자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논쟁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뭐랄까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걸로 저는 압니다. 당시에 2015년부터 이야기가 되기 시작해갖고 2016년도인가요? 그 대법원이 2016년도에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대북전단은 네. 규제가 가능하다, 규제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이유로 어쨌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2016년 대법원은 이게 대북 전단 살포 제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자, 이제, 그런데 앵커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 둘이 지금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남북관계 발전법이 있어요. 지금 네. 2016년도 대법원이 이야기한 건 남북관계 발전법이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에 저 지금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결정에 더 들어가 보면은 이거예요. 갑작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그 국민들에게 공권력으로 그것을 규제하는 건 너무 과하다. 예. 현행법으로서도 보완을 하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 즉 이 지금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들한테 네. 조금 의무화해서 네. 언제 할 거고 어디서 할 거고를 예. 며칠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뭐 꼭 신고를 하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신고를 받으면 네. 상당히 그 대응하고 유연하게 이렇게 자제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존 현행법으로도 경찰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서 이 실형을 이렇게 선고하게 만드는 건 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단 경찰이 그게 현저하게 위험이 있을 때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을 모색하자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아까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 판단도 뭐 시간을 길게 두고 이제 판단이 내려지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하고 이제 국민의 안전 이런 것인데 두 개가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육공화국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처음 만들어진 게 육공화국 헌법인데 네. 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최근까지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배치되는 그 국민들이 받아봤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기소권 남용과 관련돼서 검사 탄핵 소추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서는 기소권의 남용이 있었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명확하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기소권 남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각하를 소위 말하면 탄핵 소추를 각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형용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우위에 있냐? 그럼 구조상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갖다가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말로 이게 위헌적 요소가 명확할 때 이럴 때 좀 개입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데 네.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나 이 역할들이 너무나 이제 좀 소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 예. 또 사실은 이제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게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막는 조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납두고 소위 말해서 대북전단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사실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유연한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좀 염두에 둔 네. 그런 어떤 그 소위 법 쪽에 내에서의 그런 토론도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알겠습니다.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밤 사이에 이제 북한이 3차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고 저희가 오늘 낮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고 조금 전에 다시 차수를 치자면 이제 4차가 될 것도 같은데 어제 밤 사이가 3차고 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대응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는 상황에서 이제 좀 오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또 큰 뉴스가 있었죠. 오늘 대한의사협회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국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는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예. 자, 의료계 집단 휴진이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지난 2000년 이후에 네 번째 전면 휴진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진짜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중증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전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의료계가 과연 정당하고 국민들이 지금 납득이 갈 투쟁을 벌이고 있느냐, 명분이 있느냐라는 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의대를 증원하려다가 네. 파업 때문에 못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의대 증원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실행은 못했어요. 물론 김대중 정부 때 의약분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의사들의 어떤 그런 뭐 집단 행동에 이미 모든 정부가 사실 휘둘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플랜 B, 플랜 C, 컨틴전스 플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종합적인 그런 네. 계획을 갖고 접근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의 의학분업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의사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그럼 스스로 몇 명씩 늘립시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예. 어떤 정부도 줄이자고 하면 원점으로 돌리자, 원점에서 예. 얘기하자, 내년에 이야기하자. 내년에 얘기 안 합니다. 원점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몇십 년 동안 처밥 동안 지키면 된다. 예. 라는 태도로 일관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태도도 저는 명분이 없다고는 보는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저는 현 정부가 뭘 지금 해야 되냐면 의대 정원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전공의들이나 혹은 의대생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문제들 몇 가지 예, 문제들이 예. 있어요. 필수 의료와 관련된 패키지 방안 뭐 네. 내놨습니다만 10조 원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이를테면 필수 의료 분야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게 이 소송 문제거든요. 네. 피해자 소송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소송 문제를 선진국들처럼 정부가 나서서 소송에 대한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제도화라든지 혹은 의사들이 너무 심하게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지원 예를 네. 들어서 월급과 관련돼서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그러니까 그 의대 증원 이외의 어떤 지원 방안들을 지금 네. 내놓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설득력 있게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예. 직접적인 어떤 대안을 내놓아라가 오늘 총장협의회나 혹은 전임의 교수들이 지금 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오늘 정부 발표에 포함되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면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현장에서는 말씀이신데 10조 원을 얘기했는데 그럼 네. 10조 원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네. 얘기했다고 그러면 직접 의대생들을 설득하겠다. 네. 이게 총장들의 어떤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근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다 그거는 끝났다고 정부는 보는 거고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지금 갈등 조정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돼버렸는데 네. 이미 뭐 기차는 이미 떠나가 버린 상황입니다. 이거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벌써 의대 정원 확정돼서 발표가 나버렸고 예.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거 조정하겠습니까? 못할 상황이란 말이죠. 예. 자, 여기까지 간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의사들이 그것에 분노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뭐 휴업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속 타는 거는 이제 아픈 사람들이에요. 환자들. 네, 그렇죠. 국민들만 속 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네. 지금 의정 갈등이 한두 달도 아니고 벌써 대형 병원에서의 좀 의료 갈등이 시작된 게 벌써 석 달이 네. 넘어갔습니다. 그럼 네. 이번 달에 이제 18일 날 만약에 휴업이 시작돼서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 예. 진짜 그 피해는 과거에는 그래도 뭐 퇴로가 보였는데 네. 지금은 이미 이제 소위 의대 정원 조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네. 퇴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대 정원이 목표였냐? 예. 의대 정원이 증원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의대 정원은 수단이었거죠. 왜 수단이었냐? 결국은 그걸 통해서 지역 의료 격차, 그다음에 네. 필수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위 의대 정원을 확충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역 의료 격차와 소위 필수과 부족 사태를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예. 정말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재조정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실마리를 불 수 그러니까 있다. 재조정이라는 게 지금 시기가 이미 다 발표를 했고 이제 교육부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 확정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내년부터라도 예. 적용하지 않겠다든지 어, 좀 이런 예. 뭔가의 결국은 이게 수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목표가 사라졌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필수과 부족 사태하고 지역 의료 이 격차인데 예. 이 부분은 논의가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로 감정 싸움 거기다가 의사들의 면허 박탈 예. 뭐 그다음에 시험 금지 뭐 이런 소송으로 감정 싸움에 너무 치달하다 보니까 본질은 네. 사라져버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어쨌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대 교수들 17일 날 이제 휴진한다고 그랬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날 모두 이제 휴진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지금 시간을 8, 9일 정도 여유를 둔 거잖아요. 의료계도 어느 정도 이제 정부하고 협상하거나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과연 어떤 논의들이 있을지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법정 기한은 넘어갔고 내일 월요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개의를 일단은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내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까요? 이거를 원구성을? 단독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물론 법대로 하자. 그리고 헌법에도 있고 법률에도 있는데 왜 그것을 매번 국회 개원할 때마다 늦게 네. 하느냐라는 명분이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왜 지금까지 원구성이 늦어졌느냐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다는 거예요. 왜 늦어졌냐면 예. 사실은 서로 처음으로 협상을 해보는 틀거리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개원이라는 건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정당이 한번 바뀌겠다라고 유권자들한테 약속도 하고 새롭게 태어난 정당끼리 예.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라는 예. 협상을 하는 기간이 예. 평균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구성이 언제나 늦어져 왔던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다시 방탄국회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6월 7일 날 이미 이화영 재판이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이 나오고 네. 당장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냐 안 청구되느냐를 갖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지금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예전처럼 21대 국회가 47일 걸렸거든요. 47일 동안 어떤 회의도 이렇게 본회의에 하지 네. 못한다 그러면 예. 당연히 지금 방탄국회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박수까지 유도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 거죠. 어쨌든 지금 총 18개 상임위 중에서 11개를 민주당이 이미 후보를 확정을 했고 위원장 후보를 확정을 했고 나머지 7개는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넘기는 건데 원래 이제 11대 7 정도로 이제 그렇게 나뉘니까요. 이게 만약에 내일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상임위 7곳도 전부 민주당이 만약에 단독 원구성을 끝내버린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전망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후폭풍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네. 21대 때 그런 사례가 있었죠. 실제로 지금 이제 여당이 당시엔 야당이었지만 뭐 결국은 원구성 합의 못하니까 그럼 니들이 다 해라. 그래서 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꽤 장기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지금 원구성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22대 국회 시작되기 전에 21대 말에 최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거부권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부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2대 국회 시작될 때부터 이게 이런 문제가 터질 것이 예상이 됐고 그러려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네. 법사위 운영위 또는 과방위 중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하나만 가져가도 성공한 협상이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3개 다 주지 않으면은 뭐 안 되겠다 안 되는 식으로 네. 그리고 안도 제출하지 않고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사실상
몽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 지난 총선의 민의가 네. 과연 현 정부와 여당에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면 국민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네. 아마 이런 점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밀어붙이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15개 정책 특위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장기전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지 계속 다음 주 상황, 이번 주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건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